오늘은 지역세계의 교류와 변화에서 2단원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 중 명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4쪽부터 107쪽을 펴주면 됩니다. 네, 명나라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있었던 왕조로 우리 조선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나라였는데요. 그만큼 명나라가 확고하게 만들어낸 동아시아 질서를 이해하는 게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도 그리고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먼저 명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가 있기 이전에 원나라가 있었는 거 알고 있죠? 원나라는 몽골 제국이 만들어낸 그 중국식 호칭을 쓴 쿠빌라이 칸이 만든 나라였는데요. 원나라는 생각보다 오래 가질 못했습니다. 무리한 교초 발행으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홍건적의난이라는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주원장이라는 나중에 명나라의 홍무제, 황제 칭호가 앞에 홍무라는 뜻이에요. 홍무자를 쓰는 황제, 홍무제가 난징을 수도로 한족 왕조를 다시 부흥시키는데 그 나라를 밝을 명자를 써서 명이라고 불렀습니다. 1368년에 건국하게 됩니다. 홍무제는 황제권이 그동안 집중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재상제를 폐지하는 황제권 집중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재상제를 폐지한다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상제를 폐지하면 왕권은 일시적으로 강화될 수 있지만 황제가 그만큼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황제가 있을 때는 이 황제권을 집중하기 위한 재상제 폐지가 도움이 되겠지만 평범한 황제일 때는 재상이 사실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재상제를 폐지했다라는 건 홍무제가 그만큼 능력이 된다라는 거였지만 오히려 그 다음에는 홍무제보다 능력이 낮은 황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재상제 폐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홍무제는 효율적으로 향촌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갑제라는 제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갑제는 마을에 110개의 집을 한 개의 리로 묶어서 그 중에 10개의 집을 이장호라고 약간 뭔가 좀 리더 역할을 하는 이장호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호를 갑수호로 삼아서 이장이 돌아가면서 세금 징수와 치안을 유지하는 걸 맡았었던 제도를 이갑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장호의 이, 갑수호의 갑자를 붙여서 이갑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명나라를 건국한 홍무제는 과거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정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명나라는 영락제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영락제는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고 자금성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성은 오늘날에도 베이징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죠. 그 이후에 청나라 때도 베이징으로 수도를 삼고 오늘날의 중국의 수도도 베이징이죠. 이때부터 베이징이 각광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먼저 아직 잔존해 있었던 몽골 세력을 공격하기도 했고 베트남을 일시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락제에게는 환관 정화라는 사람이 곁에 있었는데요. 그 정화가 발달된 항해술을 통해서 항해를 하면서 명나라 중심의 책봉 조공 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책봉 조공 질서라는 건 주변의 명나라보다 약한 국가들이 명나라에게 조공품을 바치고 그럼 명나라는 그 조공품을 바친 나라들에게 너희의 자발적인 나라 운영, 자율적인 나라 운영, 독립을 인정한다. 이런 느낌의 책봉을 내려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책봉 조공 질서라는 건 명나라가 조금 더 우위에 있으면서 주변 나라들의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주변 나라들한테 약간 좀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의 명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만들어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책봉 조공 질서의 가장 대표적인 조공을 바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조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환관 정화는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기린을 데려온 적도 있어요. 이 기린은 중국에서 옛날 전설 같은 거에 따르면 기린이 나타났을 때는 그 황제가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리고 있을 때다라는 걸 표현해주는 동물,
이기 때문에 정화가 일부러 기린을 영락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왔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의 쇠퇴와 멸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은 영락제가 죽은 다음에 환관들이 횡포를 일으키고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정치가 혼란해지면서 결국 쇠퇴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었던 몽골이 침입하기도 했고 남쪽 지방에서는 왜구, 즉 일본에 있었던 왜구들, 그런 왜구들이 약탈을 벌이면서 굉장히 혼란한 사회가 지속이 되게 됩니다. 또한 명나라는 1592년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출병을 하게 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위쪽 지방, 즉 중국 명나라의 오른쪽 북쪽 지방, 동북쪽 지방에서 여진족이 강성해지면서 발전을 하면서 이 여진족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면서 여러 가지 농민 반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자성이 일으킨 농민 반란으로 1644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요거는 아까 배웠었던 환관 정화의 항해 루트예요.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가서 명 중심의 조공 책봉 질서를 확립하는데 환관 정화가 굉장히 기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는 오랜만에 만들어낸 한족의 왕조였습니다. 그 전에는 원나라가 있었는데 원나라는 한족이 아니라 몽골족이었죠. 그런데 이 명나라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또 다른 한족 외의 왕조, 북방민족에게 나라를 넘겨주게 되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청나라가 됩니다. 청나라는 한족 왕조가 아니고 여진족이 만든 왕조였는데도 불구하고, 즉 중국 본토에 있었던 한족 왕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역대 왕조 중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왕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나라를 굉장히 튼튼하게 잘 다스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청의 건국을 보면요.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청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라 이름이 청은 아니었어요. 후금이었거든요. 태조였던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하는데 그게 바로 1616년입니다. 그 다음 팔기군이라는 그 여진족 특유의 군대를 조직해서 군사력을 강화시켰는데요. 그 다음 나타났던 홍타이지가 청나라의 태종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병자 호란 때 쳐들어왔던 사람이기도 하죠. 홍타이지였던 태종은 국호를 후금에서 청나라로 바꾸고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두 번째 호란이었던 병자호란에 해당됩니다. 1636년의 일이고요. 이 병자호란의 그 혼란상을 담은 영화가 우리나라의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꼭 한번 보기 바랍니다. 청나라는 이전에 명나라가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했다는 걸 알고 그 아주 쉽게 이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한 중국을 아주 쉽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명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을 수도로 삼게 되는데요. 청나라 때는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130년간 전성기를 이룩한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강건성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강희, 옹정, 권룡제에 해당되는데 강희제는 이제 이쪽 중국 본토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이 여기 타이완으로 건너가서 청나라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타이완 반청 세력을 진압하기도 했고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국경을 확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옹정제는 군기처라는 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군기처는 황제의 그런 독재를 굉장히 잘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군기처를 설치해서 강력한 황제 독재 체제를 확립했고요. 권룡제는 오늘날의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확보한 황제입니다. 청나라는 특유의 통치 방식이 있었는데요. 만주와 옛 명의 영토는 직접 지배한 반면 신장, 티베트 이런 지역, 외곽 지역은 간접 지배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또한 청나라는 기존에 원래 살고 있었던 한족을 무찌르고 이렇게 외부 여진족 민족이 이 많은 한족을 다스리고 있는 체제였기 때문에 강경책과 회육책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마지막으로 볼 내용입니다. 명청 교체와 화이론의 변화인데요.
명나라는 한족이 주변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화이론에 근거해서 주변국과 책봉 조공 관계를 체결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했던 명나라가 쇠퇴하면서 여진족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청나라인데, 이렇게 명청 교체기에는 국제 질서가 변화함에 따라서 화이론, 즉 기존의 명나라가 즉 한족이 우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와장창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화주의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소중화주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명이 멸망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중화는 사라졌으니 우리가 그 오랑캐를 대신해서 명나라를 이어받은 중화다 라고 인식한 것들을 소중화주의라고 합니다. 약간의 정신승리적인 측면이 있죠. 그리고 요 사진은 아까 칸이 부족해서 여기다 담을 수밖에 없었던 청나라의 강경책과 회유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라 총 4가지의 정책이 나오는데요. 가는 몽골 제일주의와는 달리 고위 관직에도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등용시켰다라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요거를 우리는 만, 한, 병, 용, 책이라고 합니다. 즉 만주족과 한족을 병립이라고 하죠. 같이 등용시키는 정책이다. 즉 차별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청나라지만, 왜냐면 외부 민족이 세운 나라니까요. 몽골과는 다르게 만한 병용책을 써서 한족의 불만을 좀 잠재우려고 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강경책이 아니라 회유책에 해당되겠죠. 반면에 이렇게 지금 화가 나고 있죠. 청왕조를 비방하는 사상이나 글은 엄격하게 통제하는 강경책을 보였습니다. 또한 요것도 다도 강경책인데요. 만주족의 풍습인 변발과 호복, 그들이 입는 옷의 형태를 호복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을 강요한 거는 강경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라를 보면요. 학자들을 동원해서 대규모 서적 편찬 사업을 추진했는데, 요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서적이 바로 사고전서라는 겁니다. 사고전서는 중국 문화의 백과사전적인 저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사고전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한족 학자들을 등용해서 이 저술을 맡겼기 때문에 이것은 강경책이 아닌 회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와 라는 회유책, 나와 다는 강경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